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여야는 4.7 보궐선거 이후 차기 지도부 구성에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떠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여야를 넘나들면서 중책을 맡았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실장님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실장님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그게 열린우리당이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중책을 맡았었고 또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셨고 또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하셨기 때문에 여야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4.15 총선 때 예. 우선 예. 세종시에서 낙선을 하셨죠.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세종과 서울을 오가면서요. 네. 뭐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챙기면서 했는데 공부도 좀 하고 최근에 와서 우리 그 지나간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글을 좀 쓰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네. 세종시라면 김병준 실장님한테는 별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까지 하셨는데 그쪽으로 출마라고 했을 때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인연이 있다면 사실 큰 인연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도시를 만들자고 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예. 그보다 더 큰 인연이 없죠. 다만 제가 공천을 받고서 그 지역 사정이 어떤지 네.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네.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했는데 사실 뭐 저는 그 세종을 나갈 때 섭섭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제 스스로 자원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꼭히 뭐 쉬운 데 가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예. 여튼 뭐 대구에 또 본거지를 두시고 예. 종로에서 사셔서 대구냐 뭐 종로냐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결국 세종시에 가셨는데 여튼 낙선을. 대구를 사실 제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예. 대구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이제 중진들께서 오셔서 좀 와서 김부겸 그 지금 현 네, 총리하고 총리 총리 대변자. 후보하고 좀 한번 붙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 갔는데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가서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한 20% 뭐 25%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네. 누가 나가도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대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험지로 좀 가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겠네요. 자, 이제 선거는 끝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참패를 해서 지도부 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원내대표는 윤호중 이제 의원이 이제 되셨는데 이제 당대표 선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윤호중 의원은 뭐 친문으로 언론들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예. 이 국민의힘에 앞서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 개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선거에 참패를 했으니까 일종의 이제 뭐 쇄신 분위기를 만들려고 또 뭐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과거 이제 전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데 지도부가 어느 쪽이 어떻게 들어서든 간에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정당도 아니고요. 어느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뭐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국민들은 뭔가 여당의 회초리를 때려댔기 때문에 좀 바뀔 걸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왜 뭐 못 변할까요? 바뀌는 뭐 흉내는 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만일 국민의 회초리가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정당들이라면 예. 우리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이 아니겠죠. 국민의 회초리를 무서워하는 척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왜냐하면은 뭐 사실 뭐라 그럴까요? 네. 일단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다. 뭐 그런 분위기. 그게 우리 정치권의 기본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낮고 냉소가 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야당으로 가봐서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떠나면서 국민의힘에다가 아수라판이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변화의 양상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저도 이제 그 뭐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들께. 뭐 그것도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네. 의사한테 진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치료를 해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치료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들어가서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 원래 고칠 수 없었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이제 그리고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참 감히 이제 대선배한테 아주 몹쓸 아주 심한 말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누가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전 사실은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게 과거에 굉장히 그 흠이 많고 특히 범죄라든가 이런 걸 저지른 분들은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러면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에서 앞으로는 정치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 교육의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젊은이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 범죄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 그것도 상당히 큰 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치권에 앞에 서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좀 아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뭐 지금은 정치에 대한 냉소가 워낙 강하니까요. 네.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국회의원 한두 번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당의 대표가 되고 우리 정치를 이끄는 그런 입장에 설 때는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정말 아이들한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네.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 서로 이제 싸우고 어쩌고 할 것 없이 양쪽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어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을 이제 1년 앞두고 이제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당시에도 또 김종인 의원한테 의지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도 이제 눈을 똑바로 이제 뜨고 봐주셔야 될 부분이 그 정치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며 어떤 가치를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최소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지도자, 야 과거에 뭐 했지?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지? 이런 걸 좀 봐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야 그렇고 청와대 이제 사실 지난 4.7 보궐선거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 이런 평가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변화를 했고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했는데 이 정도의 지금 변화, 쇄신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직접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레임덕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뭐 이제 국회가 있으니까 억지로 뭐 법안 몇 개를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정에서의 동력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몇 달 지나면 국회에 대한 그 대통령의 영향력 그 자체도 굉장히 떨어질 거다. 국회에 대한 영향. 결국은 뭐 나중에 심지어 대통령이 당을 나가야 되는 탈당 이야기, 출당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거든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개각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총리를 바꾸고 뭐 총리를 바꾸고 했는데 뭐 지금 총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나 행정부의 구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다.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적 변화를 내각 인적 변화를 하더라도 네. 청와대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다. 실제로 대통령이 원래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이 자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 주로 보면은 무슨 뭐 장관 시켜주는 권한, 어떤 기업 하나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권한, 이걸 무소불위의 권한이라고 그러는데 예. 실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은 저는 그것은 그런 권한은 굉장히 작은 거고 어떻게 보면 쪼가리 권력입니다. 인사권은 쪼가리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걸 탐나는 사람이나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 대통령이 할 일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노동 개혁을 해야 되고 금융 개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지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경제가 풀리고 이런 건데 네. 그것을 할 힘은 애초에 대통령한테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수로 그걸 그건 해내겠어요? 국회에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국회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진짜 전 국민이 다 이렇게 합심을 해도 지금 산을 옮겨야 되는데 그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없을까인데 대통령이 무슨 수로 그걸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기대한 일을 못 하게 되고 네. 개각을 수십 번을 해도 힘이 붙입니다. 못 하게 되고 특히 레임덕 상황에 되면은 이제는 민심까지 나빠져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몰려가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은 더 안 됩니다. 네. 더 시비가 더 많이 걸리고. 그러면요. 노무현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당시 1년 지금쯤 1년 임기가 남았을 때와 네. 그때를 좀 회상해서 보시면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통령. 지금은 오히려 좀 낫죠. 지금 국회가 이제 거대 여당이고 하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그러나 역시 이제 힘든 건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현상이 뭐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점점 청와대로부터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청와대를 떠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말이 이제 정말 그 제대로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이 정서가 대통령의 그 심적 상태가 이 소위 업다운 오르내림이 많아집니다. 오르내림이 많아지면서 어떨 때는 짜증도 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참모들이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참모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청와대 내에 정보가 다 왜곡이 돼서 민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그 정권 막바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실상을 전달하는 건 잘 올라가질 않고 대통령이 듣고 싶은 소리만 좀 전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고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이 이제 심적 상태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제가 이것은 제가 경험한 정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통령 인수위에 정무간사를 했습니다. 네. 그 정무간사위원을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막판이 어떠했는가를 제가 한번 다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관계된 분들 다 면담하면서 이제 했는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권력이 빠져나갈 때에 굉장히 그 대통령이 불안해하고 또 그다음에 마음이 저 오르내림이 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청와대 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고장이 납니다. 혹시 뭐 어떤 사건을 꼭 집어서 좀 한번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집어서 이야기 드리기보다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막판 되면 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야 이거 저 대통령이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대통령이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왜냐하면 언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고 전부 그걸 오히려 카드로 삼아가지고 이제 더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어드바이즈를 하는가 하면 일종의 양동작전이라고 그럴까요. 마치 A 안을 실제로는 선호하는데 B를 미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A를 내는 그래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에 평가되기를 강요들이라니 국민들과 의사소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려고 했던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했던 대통령도 막판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썼습니다만 유튜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막판이 되니까 참모들이 좀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합니다. 회의에서
정권 초창기에는 전부 다들 뭐 서로 대통령하고 눈 맞추고 어떻게 지시 하나 받기요. 지시를 받으면 그게 꼭 자기 권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막 힘쓰는데 막판 되면 괜히 이야기했다가 싫은 소리 들을까 봐. 또 아니면 괜히 이야기했다가 안 되는 일 과제를 받아서 과제를 받아 책임지게 될까 봐. 하게 되면 전부 가서 전부 될 수 있는 눈 안 맞추고 이야기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저 대통령이 굉장히 일종의 고립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노무현 청와대는 비교적 그런 문제가 적었다 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부 없이 그렇게 일어난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긴 해도 막판으로 가면서는 상당히 그런 그 왜곡의 구도, 정보 왜곡의 구도,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알게 모르게 고립화되는 이런 구도가 상당히 심화되었지 않았느냐라는 인상을 제가 총리 지명을 받으면서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부 없이 그렇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도 역시 그런 1년차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예,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의 보편적 현상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그 정권에 따라서 특이한 그 패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이 흐르게 되는 그 보편적 현상인데 이거는 그것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함정이랄까, 증후군이랄까, 1년 함정,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나마 잘하면 그나마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한계가 있죠. 워낙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힘이 빠지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참모들조차도 자꾸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우선 관료들만 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다시 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탈색을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일종의 샤워를 한번 하고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주요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좀 평가를 듣고 싶은데 가장 큰 게 이제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사 공급 대책을 펴서 이제 공급을 굉장히 늘리겠다 이런 정책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LH 또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 개선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야당조차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야당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변수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규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산업 정책 전반이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산업 전반의 실패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문제입니다. 돈이 많이 풀렸다. 돈이 많이 풀렸는데 돈이 풀린 돈이 돈은 엄청나게 이제 수출이 잘 돼서 뭐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되니까 그 이제 돈이 풀리기도 하고 많이 찍어내서 그냥 여러 가지 보조금이다 뭐다 막 뿌려대니까 돈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M1, M2 기준으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도 역대 이만큼 풀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 돈이 경제 산업 정책이 좋으면은 생산과 소비 쪽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생산과 소비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자산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쪽으로 토지나 부동산 쪽으로 흐르다가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또 다음에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흐르고 그림 쪽으로 흐르고 심지어 와인 쪽으로도 흐르고 이런 자산 쪽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투자와 생산과 소비 쪽으로 돈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 수요를 억제만 한다고 해서 이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의 흐름을 잡아줘야 되는데 돈의 흐름을 잡아주는 데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성공할 수가 없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 실제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거나 그런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지고 그 위에 다른 모든 문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건 부동산에도 터지지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0만 원 이하 하던 비트코인이 어느 날 몇 달 사이에 지금 7천만 원, 8천만 원 올라가는데도 엄청난 박탈감을 느낍니다. 거기 참여 못한 사람은 이미 차를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부동산 이상의 문제들이 지금 계속
자산 시장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하여튼 산업이 결국 돈의 흐름을 예. 잘못 관리한 문재인 정부고 그리고 돈의 흐름을 관리 못하는 이유는 산업 정책이 없기 때문이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잘못 관리한 그 원인은 산업 정책이 없다 그러는데 산업 정책이 없는 이유 왜 산업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걸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산업 구조조정이 되고 신산업이 좀 일어나고 산업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그 산업 구조가 좀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벌써 노조 문제가 결부가 되는 겁니다. 노동 개혁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노동자들 소위 4차 산업에 맞는 새로운 지식 노동자와 지식 근로자가 생산돼야 되는데 인적 자원 육성 체계가 다 부서져 있고 그걸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전히 전당포적인 그런 금융을 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해서 담보 잡고 대출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혁신 산업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정말 해야 될 게 그거네요. 노동개혁, 금융개혁,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말씀 그거 다 연계가 맥락이 같은 그래서 거네요. 그런 이 거대한 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산을 옮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야당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국민들에게 우리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대통령이 가진 게 뭡니까?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권한과 권력이 무소불위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산을 옮길 힘이 없어요, 대통령. 그럼 대통령이 산을 옮기려면 뭐 하는가 하면 권력과 권한으로는 절대 못 옮깁니다. 네. 대통령은 화합과 그다음에 대국민을 향해서 국민들에게 마이크를 쥐고 저는 저보고 왜 정치하느냐고 물으면 마이크를 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국민들과 국민들이 스스로 뛸 수 있도록 자극을 하고 이게 대통령인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갔거든요. 국민하고 화합하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칼 꺼내가지고 곳곳에 규제하고 가서 검찰 개혁한다고 인사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부 대립관계가 형성돼 버리니까 국가가 움직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말하자면 시대 변화. 옛날 어느 때 하던 건가 하면 옛날 우리가 국가가 하드 파워를 행사할 때 권위주의 국가 때 기업들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럴 때 남의 경제에 따라갈 때 그때 그 식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국정이 그렇게 지금은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개인주의에 기반해서 그 개인과 자유와 자유를 기반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뛰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그런 정부가 오히려 권력과 권한 행사하는 데 바쁘니까 그리고는 좀 불만 생기면 그냥 돈 풀어서 가서 그걸 메우려고 하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동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이제 친노동이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상의 친노동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 정부죠. 노동정부다. 노동 정부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념적으로는 노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보적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하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이런 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이렇게 베이스로 해서 성립한 정권이기 때문에 못할 겁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실제로 노조와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신세를 별로 안 졌거든요. 노조에 대통령 될 때까지도 그냥 표를 찍었지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한미 FTA 같은 것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것은 지금 정권의 일부가 돼 있거든요. 노조가. 그렇기 때문에 더 못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각을 2번, 3번 해봐야 이미 레임덕 상태에서 이미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원내대표 바뀌고 당대표 바뀌고 그다음에 총리 바뀐다고 이게 달라지느냐. 저는 달라질 거 없다고 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4년간에 뭐 교육부총리로도 내정이 되셨으니까 또 학교에 오래 계셨고 지난 4년간의 어떤 교육 정책,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의 현 주소랄까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일제 시대 때 진짜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그때에 나온 집체주의적 교육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대안교육만 하더라도 훌륭한 대안교육들이 수없이 있는데 대한교육. 네. 이 대안교육들을 전부 교육장 밖으로 집어 던져놓고는 국가가 말하자면 내가 편성하는 커리큘럼 따라오면 너는 학교고 네. 따라오지 못하는 자유로운 학교는 너는 학교 아니다. 근데 그 학교 아니라고 한 학교 중에서는 유엔이나 유네스코가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고 인정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우리 국민들이 보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가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 월급과 학교 시설을 전부 학부모들이 다 돼야 되니까 예. 이게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씩 되고 들어가면서 가서 조합 비용을 갖다가 뭐 몇 천만 원씩 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은 거의 접근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국가가 이렇게 집체주의적인 교육, 이게 전 전부 자유주의적인 교육 방식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부모들이 자기들끼리 조합 형성해가지고 내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면 그렇게 가르쳐도 국가가 그거는 학교를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육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네. 그리고 이 지금 국가 중심의 집체주의적 교육 방식이 계속되는 한 예. 우리는 창의적인 교육은 키울 수가 없다는 게 제 하나고요. 예. 하나만 짧게 더 이야기 드리면 실질적으로 4차 산업에 맞는 인력을 길러내는 데는 어딘가 하면 기업입니다. 기업이 자기 직원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네.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인력 양성 직원을 키워놓으면 그 직원은 예. 고임금 구조, 이게 이 계층화된 임금 구조를 따라서 전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이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를 배반하는 현상들이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벌어진 이 대기업 노조가 전부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대기업 노조. 예, 이런 상태에서부터 대기업 노조가 자기들 먼저 뽑아먹어 버리니까 그다음에 협력회사에는 적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타파되지 않는 한 인적 자원 육성 체계조차도 제대로 잡기 힘들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네,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생연대 3법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손실피해 보상법입니다.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 조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있겠죠.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어느 정도 국가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런 데 대한 구체성이 지금 전혀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조건과 이런 것을 어떻게 가리겠다며 그다음에 또 그 피해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네. 그 평가하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놓으면 집행 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별 주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세종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를 설계하신 인연으로 이제 출마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오랜 동안 뭐 지방자치, 분권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고민하고 연구해왔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세종시와 지금의 세종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전혀 다른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이 도시를 제일 처음에 가졌을 때는 나름대로 이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었는데 그 구상이 전혀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 도시를 설계하면서도 이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또 그다음에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미래의 도시는 어떠해야 되고 그 도시 속에서 사는 사람의 인간의 삶은 어떤 양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첨단의 도시, 정말로 계획 도시를 만들면서 이 도시가 그냥 판교나 네. 뭐 서초동이나 어디나 네. 똑같은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도시가 되고 네. 그다음에 행정 수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행정 수도가 세계 어느 나라의 행정 수도가 옆에 있는 대도시 배드타운이 되는 그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완전히 배드타운입니다. 네. 근데 그 배드타운을 벗어나서 자족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없이 없다. 맨날 이야기되는 것이 국회를 이전하느냐 네, 안 국회 하느냐 이전. 이 이야기만 나오니 제가 참 그렇군요. 한심스럽다는 이야기 생각합니다. 네. 잠깐 화제를 조금만 돌려서 방금 점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불러서 점심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국민 공감, 통합이 필요이 중요한 기준이다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면 이제 원론을 이야기하셨네요. 네, 원론을 그러니까 얘기했다. 이제 가부를 떠나서 이제 네. 원론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국민 공감대라는 것은 우선 인간적으로 이 두 분 대통령 좀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기울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뭐 어느 쪽이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도 상당히 되니까 대통령이 어느 쪽을 더 중시해서 보느냐 거기에 있는데 좀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학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대담하고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양심적이다. 정치인 김병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제 저도 고민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무슨 역할을 해도 당분간은 할 것 같은데 제 기본적인 제 목표는 뭐가 된다기보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있어야 할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담론이 있는 정치. 네. 지금 담론이었거든. 서울시장 선거를 치렀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우리 서울시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담론이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마이크를 줘야 되면 줘야 되고 네. 또 권력이나 권한을 잡아야지 마이크가 온다면 또 권력과 권한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